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논평 시간입니다. 한 2, 3개월 됐나요? 공격 헬기 2차 사업, 해외에서 36대가량을 아파치급 대형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로 방위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언론 보도가 아파치 헬기를 기정사실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앞뒤 정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여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이나 업계의 내부자 의견을 제가 빌려서 전해드리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분석한 바 거기다가 제 판단을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거는 개인적 추정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말씀드린 바처럼 3월 31일이네요. 제 1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형 헬기 공격 헬기 2차 사업 시작합니다. 2022년에서 28년까지. 그래서 아파치급 공격 헬기 36기를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종은 2022년 시작되는 입찰에서 결정될 것이다. 예산은 3조 약 2천억 원가량이다. 참고로 1차 사업은 이제 우리가 아파치 헬기 36기를 도입했죠. 그래서 2016년과 17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는 1.9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6배 정도 늘은 겁니다, 지금. 그 도입 기종은 아파치 헬기의 최신 기종이었어요. AH-64E형이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래서 군에서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물가 상승과 필요 장비, 시설들을 갖추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사업은 한 기당 528억인 셈이고 2차 사업은 한 기당 881억인 셈입니다. 1.6배 정도 늘어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파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미국에서 이건 언론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파치의 생산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생산 만기가 2026년까지만 생산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헬기 자체는 2048년까지 운용할 예정입니다. 2048년 지나면 군에서 다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해당 운영 유지를 위한 보수 유지를 위한 부품들도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2030년대 초에 차세대 헬기로 갈 생각이거든요. 미국이 좀 경쟁자들이 나와서 한참 열심히 지금 개발 중이죠. 그래서 30년대 초에 기동 헬기 또 여러 가지 파생형, 공격기 파생형, 수송기 파생형 등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UH-60, 아파치, 심지어 치누크 같은 것도 이러한 유형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차세대 헬기 사업은 이제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기동성. 왜냐하면 그 기동성이 속도가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 네트워크, 저피탐, 그리고 운용거리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된 내용이고 하나의 이제 모델, 기본 뼈대를 만들어서 여러 기종을 발생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운용 유지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현재 이제 아파치 같은 경우는 미국이 60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CD형이거든요. 이걸 이제 2026년까지 E형으로 다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고 그리고 추가로는 신규로 50에서 60대까지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건 아마 생산 라인을 부드럽게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라고 봐지고요. 그림은 위에 것은 이제 보잉 시콜스키에서 내놓은 차세대 미국 헬기의 모델이고 밑에 거는 벨에서 내놓은 겁니다. 위에는 동축 반전에 뒤에 추진 프로펠러가 붙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12월 1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면 우리도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깜짝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근데 화려하게 등장한 건 아니고 좀 부끄러운 듯 작은 글자로 표현이 됐어요. 보시면은 UH-60 기본기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가 한 13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수명 주기가 도래하면은 추후 차세대 기동 헬기로 전환한다. 이랬어요. 차세대 기동 헬기. 수리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개발하겠다는 헬기인 겁니다. 미국과 같은 차세대 헬기. 그러면서 동시에 중형 기동 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심의 의결을 합니다. UH-60 같은 경우는 91년, 99년 사이에 우리의 면허 생산을 했고 13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주기에 도래하면 40년 정도를 수명주기로 보는 것 같아요. 2030년부터 도태가 시작됩니다. 40년이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데드라인이 2030년입니다. 그래야지 UH-60을 전력에 누수 없이 교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목표로 하는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 타임라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같이 개발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원래는 원래는 이제 UH-60을 개량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그 개량 비용이 2조 원이나 나온 겁니다. 예, 2조 원이나 나온 데다가 미국이 지금 돌아가는 차세대 기동 헬기의 상황을 봤을 때 2조 원이나 돈을 들여서 새로운 기체로 개량을 하더라도 UH-60은 얼마 안 가서 아마 생산이 중단될 겁니다. 자, 그건 아파치와도 같은 경우죠. 예, 그러면 또 하늘에 붕 뜨게 되는 거죠. 운영 수명을 다하기 전에 우리는 헬기를 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게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게 성능 개량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먼저 나왔었죠. 수리온으로 그냥 UH-60을 수명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은퇴시키고 그걸 수리온으로 대체하자. 수리온의 일감이라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육군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죠. 예. 그래서 그게 그 사이에 교통정리가 된 겁니다. 2020년 12월 15일 수리온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UH-60은 그냥 간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개량도 안 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대신에 이 수명이 다했을 때는 기본기가 특작기는 개량을 한다고 해요. 30몇 대가량은 기본기가 수명이 다하게 되면 차세대 기동 헬기로 교체한다. 이렇게 하면서 차세대 헬기 개발이 공식화된 겁니다. 조금 수줍은 듯이 공개가 된 셈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이것이 공격 헬기 2차 도입 사업과도 큰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군에서 사업 처리하는 거 보면은 더욱 그렇고요. 자,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는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군에서 발표에 따르면은. 예. 그래서 그 결정은 지난 후반기, 작년 후반기에 급하게라기보다는 내려진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수리온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욕구가 컸고, 카이에 먹거리를 줘야 되나, 육군의 말을 따라서 UH-60을 개량을 해야 되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예. 수리온 100여 대 적게 팔게 됐지만 카이 차세대 기동 헬기를 해라 이렇게 된 것이고, 육군 UH-60 개량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그대로 써라. 대신에 훨씬 좋은 헬기를 품에 안겨주마. 10년만 기다리면.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작년 말에. 그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개발비를 언론 보도를 보면 2, 3조 원 이상이 들 거다. 수리온 개발할 때 6년이 걸렸고 1조 3천억을 투입했어요. 근데 그때는 설계도를 다 프랑스에서 가져왔고 프랑스의 코치를 받으면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차세대 기동 헬기는 우리가 본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됩니다. 미국과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금과 기술이라는 면이 있는데 일단 자금이란 부분은 UH-60 개량을 포기하면서 2조 원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고 기술이란 부분은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예. 자, 수리온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주요 기술 도입 대상이 됐던 것이 항공전자, 로터블레이드, 변속기였습니다. 항공전자는 말이 없으니까 잘 된 것 같고, 로터블레이드는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항우연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변속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변속기 수리온의 성능 개량이라고 하면서 변속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재 그 디파이언트 X를 우세 기종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동축 반전 로터 기술도 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 틸트 로터 기술은 우리가 초보 핵심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대형 기체로 확대시켜서 적용시켜 본 바는 없어요. 둘 다 어려운 기술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KF-21 보라매를 개발할 때만 해도 이미 F-22나 F-35가 개발 중이거나 운용한 지가 수십 년이 흘른 후였어요. 아마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10여 년은 됐겠네요. 그래서 관련 정보가 노출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미국이 했던 시행착오를 보고 많이 참고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차세대 기동 헬기는. 예. 그래서 위험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KF-21을 개발할 때는 엔진이 이미 여러 가지 엔진이 이미 검증된 엔진이 바깥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를 넣으면 됐거든요. 그 향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만은 차세대 기동 헬기 같은 경우는 엔진 변속기도 직접 구색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사올 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앞서가니까 미국 걸 사오면 되겠지만 본인들도 지금 신무기인데 우리한테 그 기술과 엔진을 넙죽 줄 리는 없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럼 해외 파트너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말에 뭔가가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의 진전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러시아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최근 동영상에서 수리온 변속기 개발 사업을 2030년까지 하는데 그 러시아와 큰 소심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동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마덱스 2022를 다녀와서. 예. 시기도 비슷하죠. 2030년까지 변속기가 나오면은 그 변속기를 수리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고출력 대형 그런 변속기일 겁니다. 허용 토크가 상당히 높은. 당연히 차세대 기동 헬기에 같이 쓰일 거라고 생각 안 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30년 초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 사이에 개발하면서 개발한 변속기를 수리온 업그레이드를 써서 수리온이 재출력을 낼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 같은 변속기를 차세대 기동 헬기에도 쓰겠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변속기는 엔진과 동체 형상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헬기에 있어서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거를 러시아와 같이 개발하는데 차세대 기동 헬기 전체를 러시아와 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로 떼어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변속기만 있으면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다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수리온도 지금 100%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걸 지금 메꿔 나가고 있는 중인 상황이죠. 그건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변속기는 러시아화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나라화 한다? 그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방법이죠. 네.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러시아가 한 10여 년 전에 제시했던 자신들의 차세대 기동 헬기 안들입니다. 수송 헬기네요. 앞에 거는 카모프, 뒤에 거는 밀입니다. 지금 두 회사가 2007년에 합병이 돼서 한 회사 밑에 있죠. 현재 미국의 디파이언트 X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앞부분은 동축 반전 로터가 있고 뒤에는 추진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죠. 이게 카모프 모델이고 그 뒤에 보이는 것은 이제 밀에서 제안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 군에서 헬기 관련해서 교통정리를 쫙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정입니다. 작년이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 30주년이었습니다. 수교. 그래서 부총리 회담을 했어요. 양국 간에. 그리고 나서 헬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습니다. 경협차가 6, 7천억 남아있는데 그게 헬기로 뭐 대체되는 방안을 의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러시아 쪽에서 기사를 통해서 이러고 이제 이거는 이미 이제 2025년까지 양국이 이 차관 해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국은 또 이때까지 관계를 확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수리온 성능 계량이 결정됐어요. 그 러시아와 협력 가능성이 큰 소심 형성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린 4천억이에요. 2030년까지. 그리고 이제 차세대 중형 헬기로 UH-60을 교체하겠다. 이것도 같은 날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치누크 성능 개량 중단했습니다. 이거는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차라리 사는 게 싸다. 새로 치누크를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성능 개량을 중단하고 대체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대체가 치누크인지는 모르죠. 아직은. 그 다음 금년 넘어와서 3월 30일 앞서 말씀드린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이 있고 같은 날
소해 헬기를 국내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 또 의결이 됐어요. 2030년까지입니다. 이것도 2030년 30년 계속 맞물리죠. 8,500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죠. 소해 헬기 하나 개발하는데. 그 다음 상륙 공격 헬기를 국내 개발하겠다 라고 4월 26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6조 기한은 2031년까지. 이게 한러 30주년 부총리 회담 2020년 10월 이후에 쪼르륵 내려진 결정들입니다. 차세대 중형 헬기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 것들이 차세대 중형 헬기 사업에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시각이고요. 물론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푸틴이 금년 전반에 본인들의 그 방위 사업의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업계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에서 자기 푸틴의 이제 언급 내용이죠. 잠깐 보시죠. 네. Ближе к потребителю, активнее работать над увеличением числа сервисных центр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и на заказчиках. Ну и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для создания за рубежом сов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запасных частей для ранее поставленной техники. 예, 보신 것처럼 푸틴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물기를 사간 나라들이 불평이 뭐냐면은 후속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푸틴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속과 소모품 생산을 위해서 해외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몇 달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로 짐작되는 회사와 변속기 공동 개발 이야기. 러시아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기술 교류죠. 자, 그 부분 저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동영상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군이 내린 결정들을 기동헬기, 국산 기동헬기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풀어보면, 자, 수리용 성능 개량 2030년까지죠. 4천억. 변속기 개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변속기를 수리용에만 쓰겠느냐. 차세대 헬기의 변속기로도 쓰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소해 헬기 국내 개발 8,500억. 이것도 2030년까지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고 해군 전력 증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상 작전 헬기의 설계에 필요한 그런 기술 습득용으로 이 과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차세대 기동 헬기는 개발되면 한 기체로 여러 파생형이 나올 거거든요. 미국처럼. 그래서 해상 작전 헬기의 요소 기술, 상륙 공격 헬기 국내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공격 헬기 파생형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이다.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상륙 공격 헬기, 해병대가 필요한 항공 헬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도 있죠. 소해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용 성능 개량도 마찬가지죠. 수리용의 성능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은 어떤 길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차세대 헬기 개발 사업에 있어서 물론 대형 공격 헬기 사업만이 똑 떨어져서 전혀 이거와는 별개로 우리 육군이 필요한 헬기를 도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육군 공격 헬기의 전력도 보강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으면 그건 금상첨화고 그게 100점짜리 답안지겠죠. 자, 그러면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한번 보자 이거죠. 참,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바이든하고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죠. 바이든의 요청에 의해서 스위스에서 이루어진 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의 부상, 그래서 중국 하나만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지금 러시아와는 적으로 규정된 상태죠. 러시아는 미국에. 러시아까지 같이 상대하기는 버겁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봐져요. 그래서 외교 관계도 다시 맺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아마 군정보 당국이나 외교가에서는 지금 트럼프 이후에 취임하게 되는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면은 변화하게 될 어떤 외교 정세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이때까지 시행해왔던 그 생션, 무역 제재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였지만은 뭐랄까 러시아와 좀 예민한 이렇게 딜이나 협력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부담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외교적인 부담이 바이든의 취임 후에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좀 더 쉽게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예전에도 국방 분야에 있어서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조금 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공격 헬기 2차 사업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동축 반전 로트로 간다 하면은 이 부분은 뭐 러시아가 거의 최고의 수준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헬기에 필요한 엔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러시아도 한 3,000마력까지 터보샤프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그 차세대 헬기용으로 엔진이 언급되는 게 아마 3,500, 3,600마력 정도 엔진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한번 볼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기존에 이제 암묵적으로 다들 동의하고 있는 아파치는 과연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자, 아파치는 2026년까지 생산을 합니다. 2048년까지만 운용을 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이번 2차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죠. 2028년에 도입한다고 보고 2026년에 생산을 하더라도 보면 20년간만 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품도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48년까지만 유지하면 되죠. 왜냐하면 48년 이후에는 사라질 거니까 아파치 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신규 기체를 도입하는데 기체 수명을 40년으로 봤을 때 절반가량 20년 지나면은 운용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걸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물건의 효용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6년, 17년에 도입했던 것도 한 30년 정도의 운용 수명을 밖에 못 가지는 거죠. 10년을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됐으면은 운용 가치가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값은 1.6배를 올랐다. 1.6배가 올랐다. 예. 이걸 단지 물가 상승과 새로운 장비 설비 이걸로 설명이 되는 부분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관계자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직 기존 결정 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정부 관계자를 비난할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공격 헬기 중에 아파치 헬기가 가장 비싸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다른 헬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많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좀 의문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때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맥락을 통해서 제 추정이죠. 거기에서 러시아제 헬기를 대입해 보면은 자, 36기에 Mi-28NM 최신형이죠. 그리고 Ka-52 둘 다 러시아 육군에서 주력 공격 헬기로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러시안 헬리콥터라는 합병된 회사의 한 울타리 밑에 있는 기종입니다. 이 36대 도입 비용은 아파치보다는 저렴할 겁니다. 뭐 기체 더하기 무장 더하기 옵션 어쨌거나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더 저렴할 것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차세대 헬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 엔진, 로터죠. 예. 동축 반전 로터 부분. 현재 그 기종이 대세로 간다 하면은 이것을 아까 러시아의 푸틴이 언급한 것처럼 합작과 큰 소심 형태로 간다. 그래서 현지 생산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무기를 사간 회사가 불평이 없게 해라. 예. 그리고 그걸 지난번 마덱스 카이 부스에서 수련의 변속기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외국 협체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 우리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내년도에 있을 입찰이 이제 상당히 재밌어지는 부분이고, 아파치가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특히나 우리 군이 차세대 기동 헬기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음에 더욱 그러한 부분이 강해진다는 것이고,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때까지 36대를 우리가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가는 것이 운용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운용 기대 수명이 줄어든다는 부분도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 군에서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변속기 개발만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우리화하고, 그 외에 차세대 기술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기술력은 안 되고, 또 다른 기술은 떼어서 또 다른 나라와 기술 협력을 한다는 것, 차세대 헬기 개발에 있어서 그것도 가능성이 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았을 때 내년도 공격 헬기 2차 사업 경쟁은 상당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추정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